열반은 우리의 의식을 가리고 있던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완전히 거쳐서 고요하고 안온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유의 상태를 누리는 경지입니다. 구경열반은 곧 지혜가 완성된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이 추구한 궁극적 낙의 상태가 곧 구경열반입니다. 지혜의 완성으로서 보살이 얻게 되는 경지를 밝힌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은 지혜의 완성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뒤바뀐 삶을 떠나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도둑이 쫓아온다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쫓기면서 식은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속의 상황과 꿈을 깬 상황을 가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도 쫓김도 걸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삶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겠죠. 자, 이 비유를 온전히 적용을 한번 해서 본다고 한다면요. 온전히 적용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지금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보통 꿈이란 얘기입니다. 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꿈 속에서 추구했던 그런 목표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 나름대로 꿈 속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 그러니 꿈 속에서 심지어는 깨달음이라고 그려놓은 것까지도 꿈이라고 한다면요. 꿈속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꿈을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근본적인 행복의 성취라고나 할까요? 또는 꿈속에서 그려놓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깨달음을 실제로 얻는 방법은 뭘까요? 온전히 꿈을 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이 꿈속에서 설정해 놓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위를 차지하는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이 존재 방식 때문에 이 꿈이 잘 깨어지질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석가모니와 같은 깨달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설정해 놓은 그것들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는 얻어듣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곧 내가 그동안에는 이 꿈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그 매력적인 그 설정을 해놓고 꿈을 깨지 않았던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는 꿈을 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기 왜 와 있죠? 자, 근본적으로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실은 꿈의 의식입니다. 그걸 다 걷어놓고 싹 다 걷어버리고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게 됐을까요? 그 얘기는 곧 내 모습은 왜 이 모습이며 내 인생은 왜 이와 같은 인생이었고 등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됐을까요? 왜?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완전히 알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이 자리의 인연이 과연 타당하구나라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요. 나는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걸 알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야 될 인연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음을 성취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와 같은 인연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므로 충분히 이전까지 내가 설정해왔던 그 매력적인 것들, 그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할 때 그런 성취감,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다 이전의 존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충분히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반의 즐거움, 즉 이제 중학교 때까지의 즐거움들은 다 내려놓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또는 그 이상의 즐거움들을 우리는 이제 선택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며 그것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는 마음이 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내가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겠죠. 예, 바로 그와 같은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딜 가서나 바로 그와 같은 존재 방식을 쓰게 되겠죠. 그러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보리심을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꿈을 깨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도 쫓김도 걸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뭐 24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쫓김과 걸림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만요. 이것은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리듬과 같은 리듬의 법칙에 적용된 그 세상을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 리듬은 특징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이오 리듬이 왜 항상 상승 곡선만 하고 올라가면 좋으련만 왜 하향 곡선을 반드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실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러할 뿐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바이오 리듬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이제 감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존재 방식에서는요, 이 바이오 리듬과 같은 존재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이죠. 예, 우리가 지금 성취한 살만한 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역시 사실은 바이오 리듬의 그 곡선을 타고 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언젠가 떨어집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깨달은 분들께서 빨리 그 리듬에서 나오라고 일하는 겁니다. 네. 괴로울 때는 봐라. 그것이 괴로우니 왜 그 리듬을 타고 있는가? 네, 나오라.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살만할 때는요. 네가 살만해 본들 그것은 바이오 리듬의 상승 곡선일 때이니 하향 곡선이 곧 도래할 것이니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리듬의 존재 방식을 떠났을 때는 이 바이오 리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열반의 경지에서의 일인데, 사실은 이건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그 핸드폰의 변천사를 통해서 인류가 충분히 스마트폰을 활용할 의식까지 도달되었듯이요. 그러나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도 못했고 활용도에 대해서도 그 마음도 나지 않았었던 의식이 있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은, 예, 그와 같은 관계로서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충분히 이전의 존재 방식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낸다면요, 즉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해서 활용할 마음을 낸다면, 이해하고 활용할 마음을 낸다고 한다면은 불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상처투성이에 뒤바뀐 꿈속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아 편안해집니다. 꿈을 깨고 지혜의 눈을 뜨는 일만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한참 이렇게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보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굽니까? 어느 뇌과학자의 그 깨달음에 대한 체험, 니르바나 체험에 대한 그 동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세요.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그 뇌과학자인데요. 그 뇌과학자가 그 오라버니가 좀 정신지체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라버니가 왜 그와 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지를 알아내고 싶어서 연구하다 보니까는
뇌과학자까지 됐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뇌졸중에 걸렸어요. 뇌졸중. 근데 그 뇌졸중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좌뇌와 우뇌 중에 좌뇌에 벌어졌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좌뇌와 우뇌의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좌뇌는 분석, 판단 등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뇌는 감정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판단해서 이 사람을 경험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뇌과학자의 그 뇌에서 좌뇌에 이 뇌졸중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석 판단하지 않고 우뇌로만, 즉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경험을 우연하게 하게 됐는데, 이 좌뇌에서 존재했던 방식으로의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 무엇의 고통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표현하자면, 그분의 표현을 들자면 오직 좌뇌에서만 우리들의 큰 고통들이 존재했었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좌뇌가 정지되어진 봄으로써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제 강연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경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서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내가 맛봤던 이 니르바나의 그런 맛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경험을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붙이시는 게 언제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언제 해볼까요? 내일 해볼까요? 바쁘니까 일주일 뒤에 해볼까요? 자,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또 이와 같이 좌뇌가 분석 판단해서 이렇게 향해 나아갔던 이 존재 방식을 활용해왔다는 것이 또 드러나죠. 이 느리바나에 대한 경험을, 체험을 해보신 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바로 이 느리바나를 경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기보다는 내일로 또는 모레로 미루는 존재 방식을 또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운명적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막연하게 내일을 설정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운에서는 그렇게 여긴답니다. 운에서는요. 내일이 여러분들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 이게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내가 나가다가 여기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어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이제 그와 같은 날이 도래될 때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바로 죽음이요. 죽음. 뭐 교통사고는 빼버리더라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요, 까맣게 모르겠다 그것을 맞이할 때는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매일매일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잖아요. 내일, 모레, 그러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인식을 전혀 갖지 않은 채 사는 삶의 방식이었으며, 그러다 보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도래되었을 때 이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을 기약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급기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다 다가오는 것임을 직시할 수 있게 됐고, 그제서야 죽음을 바로 보게 되어서 죽음이 그렇게